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강대국이 공통으로 경계하는 나라의 정체. 지금부터 30년간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폭발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의 내밀한 회의실까지 들어가 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나라가 공통으로 경계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10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요. 국토 면적은 더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그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2019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죠. 그날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달랐어요. 한국입니다. 저 나라는 논리로 분석이 안 됩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한국이요?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이라서 더 복잡합니다. 저들은 우리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간부가 술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놨죠. 한국은 작은 나라 치고는 너무 당당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하더군요. 모스크바는 어땠냐고요? 러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 앞에서 기죽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정계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분명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데 왜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대국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설명할 수 없다고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계한다고 말이죠. 저는 이 말들을 듣고 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심했죠. 직접 파헤쳐 보겠다고요. 제 이름은 찰리 로버트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했고요. 뉴욕타임즈 아시아 특파원으로 30년을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국을 취재했지만 한국만큼 흥미로운 나라는 없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왔습니다. 서울에만 7년을 살았죠. 정부 고위 관계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수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7가지를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들이고요. 세계 각국 정부 문서와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한 팩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강대국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까지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기록해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은 강대국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죠.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회담장 밖에서 기자들은 모두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나온 한국 대통령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굽히지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브리핑에서 한국 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작은 나라가 미국한테 맞섰다는 겁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회담 직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합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더 강하게 나오더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 눈치를 봅니다. 당연한 거죠. 국력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죠. 경제 보복까지 시작했습니다. 롯데 매장이 문 닫고요. 한국 관광객이 뚝 끊겼어요. 저는 당시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간부들을 여럿 만났죠.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국 관리들이 당황하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왜 안 굽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원칙이 있으면 강대국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죠. 모스크바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던 2019년 사건 기억하십니까?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으로 날아다녔죠. 한국 공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전투기를 띄워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모스크바의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총을 쐈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당황했습니다. 저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어요. 일본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요. 저도 도쿄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소재 없이는 못 버팁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죠.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 전문가가 제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저들은 압박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더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 강대국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박받으면 더 강하게 맞서죠. 저는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도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국만큼 당당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은 5천년 동안 수백 번 침략당했어요. 중국, 일본, 몽골, 만주. 큰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왔죠. 그런데 한 번도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또 싸웠어요. 이기든 지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게 DNA에 새겨진 겁니다. 한국 외교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리, 우리는 작아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중국 외교부 간부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치고 너무 당당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예요. 강대국 앞에서도 자기 할 말은 끝까지 합니다. 이 강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민족이라는 걸요. 돈보다 자존심이 앞섭니다. 이익보다 원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강대국 압박에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세계는 이런 한국을 보고 당황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맞서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개의치 않아요.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거든요.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그들에겐 가장 큰 공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에게는 단호하지만 약자에게는 손을 내미는 나라라는 거죠.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동남아시아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관련 뉴스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작은 부족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였죠.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을요? 자기 나라 문자를 다른 민족에게 준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바우바우시였어요. 그곳에 찌아찌아족이 살고 있었죠.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네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찌아찌아족 족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6만 년 동안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에게 문자를 선물해 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만 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문자를 가진 민족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한국이 자기 문자를 나눠준 겁니다. 한국 훈민정음악회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찌아찌아오는 소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글은 만여 개 이상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떤 언어든 한글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찌아찌아족 언어도 한글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말을 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현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된 교과서를 보고 있었죠. ANNYONGHASEYO가 아닙니다.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적은 겁니다. 한 아이가 제게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쓴 거였어요. 그 아이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거든요. 바우바우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언어를 기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뉴욕타임즈에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한국이 문자를 나눠줬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놀랐어요. 문자를 다른 민족과 공유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유네스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선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공짜로 해줬어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돈도 받지 않았죠. 다른 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사용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줬어요. 쓰세요. 당신들 언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요. 워싱턴에서 이 뉴스를 본 미국 언어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더군요.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합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죠. 왜 문자를 나눠주십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득이요? 그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손익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약자가 어려우면 그냥 돕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중국 학자들과 이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자는 국가의 정체성인데 왜 나눠줍니까?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역사학자가 고개를 저었죠. 키릴 문자를 다른 민족에게 준다? 상상도 못합니다. 도쿄의 일본 언어학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히라가나를 남에게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네요.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와 다르거든요. 강대국들은 베풀 때도 계산합니다. 이득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앞에서는 절대 안 굽히면서요. 약소국에게는 문자까지 나눠주는 겁니다.
이 대조적 행동이 강대국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힘을 가진 나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약한 나라는 베풀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자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고 약소국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이 자신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요. 2015년 네팔 대지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죠. 다른 나라들이 아직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의료진이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왔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손길을 받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한국은 이 나라들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어요. 새마을 운동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강대국들은 원조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요구하죠. 중국은 정치적 지지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는 자원 개발권을 원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줍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 경험이 도움된다면 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유엔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특별합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 고민하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 힘의 균형 감각을 가진 나라예요. 강대국에게는 단호하고 약소국에게는 따뜻합니다.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진짜 힘이 있구나. 베풀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교육력과 지능 수준이 강대국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2012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국제학술대회를 취재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한 미국 교수가 발표 중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106이거든요. 106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그럴까요? 세계 평균은 100입니다. 한국은 6포인트나 높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달리 봅니다. MIT 인지과학 교수가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찰리, 평균 IQ 6포인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천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Q 130 이상 인구 비율이 한국은 미국의 2배가 넘었어요. 5천만 인구 중에 천재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2015년 국제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TIMSS라는 시험이에요. 전 세계 학생들이 같이 보는 거죠. 한국 학생들이 1위를 휩쓸었습니다. 수학도 1위, 과학도 1위였어요. 그것도 압도적 점수 차이로요. 저는 당시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죠. 한 교육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5천만 인구 나라가 3억 인구 나라를 이깁니까? 영국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제목이었죠. 영국 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배우게 했어요. 중국도 놀랐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5천만 인구 나라 학생들한테 졌거든요. 베이징 교육부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효율적일 수 있죠? 일본은 더 충격받았어요. 자기들이 아시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한테 완패했으니까요. 도쿄 대학 교수가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학 연구 수준입니다. 2018년 네이처라는 세계적 과학 저널을 봤어요. 한국 대학들의 논문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세 대학의 연구 성과가 미국 교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칼텍 물리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너무 빨리 따라옵니다.
우리가 발표하면 6개월 만에 개선된 결과를 내놓더군요. MIT 공학과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정말 무섭습니다.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2020년 노벨 화학상 심사위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곧 한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실제로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 인용 횟수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과학계가 한국 연구 결과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포항공대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5살 박사과정 학생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같으면 35살은 돼야 할 수 있는 연구였죠. 지도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합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우죠. 서울대 연구실도 가봤습니다. 반도체 분야였는데요.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10년 걸릴 걸 5년 만에 해냅니다. 어떻게요? 2배로 열심히 하니까요. 이게 바로 미국 교수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똑똑한 데다가 악착같이 일하거든요. 스탠퍼드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무서운 점은 IQ만 높은 게 아닙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노력한다는 거죠. 중국 칭화대 교수도 인정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똑똑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만큼 집중력이 있진 않아요. 2017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 교육이 화제가 됐습니다. 각국 교육 장관들이 모였는데요. 한국 사례를 집중 분석했죠. 독일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해방 직후 문맹률이 9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 미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1945년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100명 중 2명뿐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는 거의 모두가 글을 읽게 됐죠.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는 200년 걸렸어요. 영국은 150년 걸렸습니다. 미국도 100년은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25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한국 교육학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설명해줬어요. 한글 덕분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거든요. 실제로 한글은 24시간이면 기본을 뗄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몇 달 걸리는데 말이죠. 한자는 몇 년이 걸려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운다. 600년 전 말입니다.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한글 덕분에 한국은 단숨에 문맹을 퇴치했죠. 유네스코가 세종대왕 이름으로 문해상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글이 그만큼 위대한 문자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의 학습 속도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한국이 가장 빨리 배우거든요. 반도체 기술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이 세계 1위였어요. 미국도 뒤처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어요. 일본 도시바 임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10년 걸려 개발한 걸 그들은 3년 만에 따라 하더군요. 미국 인텔 CEO도 인정했어요. 삼성과 SK는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의 다음 10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빨리 배우니까요. 오늘 뒤처져 있어도 내일이면 앞서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MIT 총장이 2019년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경쟁해야 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그로 인한 문해율 기적이 강대국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2016년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책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한글 차트를 보여줬죠. 찰리, 이 문자를 보십시오. 완벽합니다. 완벽하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는데 왜 한글이 최고입니까? 그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숫자가 있었어요. 한글은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10,000개 이상의 발음을 표현 가능하죠. 영어 알파벳은 26개입니다. 조합해봐야 몇백 개 발음이에요. 중국 한자는 수만 개지만 발음은 제한적이죠.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무한대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케임브리지 음성학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의 기적입니다. 어떤 언어든 한글로 적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프리카 부족어, 아마존 원주민어, 심지어 고대 이집트어까지요. 모두 한글로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MIT 언어학과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입력이 이렇게 쉬운 문자는 없어요. 2014년 구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개발팀을 인터뷰했죠. 한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글 검색은 다른 언어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소 단위로 조합되는 문자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글은 소리를 조각조각 나눠서 만듭니다. 기역에 알을 붙이면 가가 되는 식이죠. 이런 조합 방식은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거예요. 애플 개발자도 인정했습니다. 아이폰 한글 키보드는 입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영어보다 30% 빠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데 한국 사람이 30% 빠르다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루에 메시지 100개 보낸다고 칩시다. 한국 사람은 70개 보낼 시간에 끝냅니다. 30분을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시간을 아낀다면요?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유네스코가 1997년 한글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요.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이런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은 천재였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144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컴퓨터 시대를 예견한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한국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입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글은 일주일 만에 배우는데 한자는 1년 걸려도 못 배워요. 실제로 통계를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 읽기를 익히는데 평균 24시간 걸린다고 해요. 영어는 몇 달 걸립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는 한 달이에요. 중국 한자는 몇 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글은 하루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98%였습니다. 100명 중 98명이 글을 못 읽었어요. 일제가 한글 교육을 금지했거든요. 36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서 한글 배우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밤에 불 켜놓고 한글을 배웠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살 노인이 3개월 만에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70살 할머니가 6개월 만에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 중반 불과 10년 만에 문맹률이 50%로 떨어졌어요. 1970년대에는 10% 미만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1%도 안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이에요.
유네스코 교육 담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맹 퇴치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맞습니다. 프랑스는 문맹 퇴치에 200년 걸렸어요. 영국은 150년, 미국은 100년입니다. 한국은 단 25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한글이 쉬워서죠. 하버드 교육학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문해율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거죠. 중국은 아직도 문맹률이 5%입니다. 14억 인구의 5%면 7천만 명이에요.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인도는 더 심각해요. 문맹률이 30%가 넘습니다. 4억 명 이상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입니까? 베이징 대학 교육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문맹입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죠. 한자는 수만 개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3천 개예요. 이걸 다 외우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한자만 배워야 해요. 그래도 신문 읽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배워야 해요. 복잡하죠. 그런데 한국은 한글만 알면 됩니다. 24개 글자면 끝이에요. 도쿄 대학 언어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문자에 있습니다. 한글은 너무 효율적이거든요.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학습 속도가 너무 빠른 사회라는 거죠. 왜 빠릅니까? 한글 덕분에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글을 읽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책으로 나오고 온라인에 올라오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읽고 바로 배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문맹이 많으면 지식 전파가 느려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니까요. MIT 사회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서운 점은 전 국민이 학습자라는 겁니다. 나이, 학력 상관없이 모두 배우려고 하죠. 2018년 OECD 성인 문해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1위였어요.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문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것까지 세계 최고였습니다. 런던 정경대 교수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국민 전체가 고등교육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기사도 신문을 읽고 국제 정세를 논합니다. 식당 주인도 경제기사를 이해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한글이 쉬워서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온 국민이 무기다. 맞는 말입니다. 5천만 명이 모두 학습하고 성장하는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쟁력입니까? 프랑스 대통령 자문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문자에 있습니다. 한글은 국가 발전의 엔진이죠. 5번째 이유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위기 때 가장 강해지는 나라라는 거죠. 1997년 11월 21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서울에서 한국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죠.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타임즈 본사에서 급전이 왔어요. 찰리, 한국은 끝났다.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갔어요. 외신들은 한국 경제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도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 불가능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비관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몰락만 남았다. IMF 본부가 있는 워싱턴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IMF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 이코노미스트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실제로 IMF가 요구한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금리를 30%까지 올리라고 했어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라고 했죠. 수만 명을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태국은 IMF 구제금융 받고 20년 걸려 회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완전히 회복 못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2001년 파산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세계는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고통받을 거라고요. 1997년 12월 서울 거리는 침울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실업자가 넘쳐났죠. 저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끝난 건가? 그런데 1998년 1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망해서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금을 나라에 바친다고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갔습니다. 그곳에 금 모으기 창구가 설치돼 있었어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뭔가를 들고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낀 반지였어요. 손에서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거죠. 할머니, 이거 소중한 거 아니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나라가 더 소중하지. 이 반지 팔아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내놓아야지. 옆에 있던 젊은 엄마도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군요. 신혼인데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지는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아버지는 딸의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딸 돌잔치 때 만든 거라고 했어요. 아이 기념품인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딸한테 나중에 설명해 줄 겁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라도 사랑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음 날 부산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구, 광주, 대전.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회사원이 금시계를 내놓았습니다. 20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거라고 했죠. 대학생이 금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습니다. 나라 도와주세요라고 쓴 종이와 함께요. 저는 매일 이 광경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보고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본사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찰리,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억 원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 달 만에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이었어요. 당시 돈으로 1조 8천억 원입니다. 워싱턴의 IMF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라 빚을 갚으려고 금을 내놓다니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죠. CNN은 서울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은행을 합쳤습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했죠.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업들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참았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고통을 감내했어요. 2001년 8월 23일입니다. 한국이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불과 3년 8개월 만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워싱턴에서 IMF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찰리, 이건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상환이었습니다. 보통은 10년에서 20년 걸려요. 한국은 4년도 안 걸렸죠. 세계은행 총재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위기 극복의 모델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사례를 교과서에 실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중국에서 저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을 리 없어요. 도쿄의 일본 경제 전문가도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경제 위기를 30년째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처럼 빨리 회복하지 못할까요? 국민 단결력이 없어서죠. 워싱턴의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두렵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더 강해지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IMF 위기 이후 더 강해졌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올라갔어요. 삼성, 현대, LG가 세계적 기업이 됐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미국, 유럽이 휘청거렸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1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췄죠. 한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K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돌렸어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관리의 교과서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죠.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5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는 위기 때 가장 강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국민이 단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요. 나보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힘을 합치는 거죠. MIT 사회학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결력입니다. 5천만 명이 한 방향을 보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위기를 겪은 나라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빨리 회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도 없었죠. 1997년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한국 국민의 정신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내 것을 내놓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세계는 이런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위기가 와도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냅니다. 6번째 이유는 한국의 속도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됐다는 거죠. 2005년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구글 본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찰리, 한국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당시 한국 평균 인터넷 속도는 100메가였습니다. 미국은 10메가였어요. 10배 차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 참거든요. 빨라야 한다고 정부한테 압박했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까지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대도시만 빠른 인터넷이 됐어요. 시골은 아직도 느리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상하이는 빠르지만 내륙 지방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제주도 시골 마을도 100메가가 터집니다. 전 국토가 똑같은 속도예요. MIT 통신공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10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2010년 서울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모두가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어땠습니까? 인터넷이 안 터졌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요. 런던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리도 똑같았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지하 100m에서도 LTE가 터졌습니다.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BBC 기자가 서울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가 놀라더군요. 지하철에서 화상통화가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안 돼요. 한국만 되는 겁니다. 이게 빨리빨리 문화의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느린 걸 참지 못해요. 빨라야 직성이 풀립니다. 2008년 조선업을 취재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갔죠. 거대한 선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이었어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6개월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 큰 배를요? 유럽은 1년 반 걸립니다. 제가 말했죠. 그가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3배 빠르거든요. 일본 조선소는 어땠습니까? 1년 걸렸습니다. 중국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6개월이면 완성했습니다. 어떻게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3교대로 돌렸습니다. 밤에도 조선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독일 조선업 전문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쳤습니다. 저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삼성 화성 공장을 방문했어요. 반도체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65일 24시간이에요.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공장을 멈춥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안 멈춥니다. 멈추면 손해거든요. 인텔 공장은 주말에 쉽니다. 유지보수 한다고요. 그런데 삼성은 쉬지 않아요. 유지보수도 가동하면서 합니다. 인텔 CEO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삼성은 우리보다 30% 빠릅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요.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빨리 만들면 빨리 팔 수 있어요. 빨리 팔면 시장을 선점하죠. 한국 기업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2012년 강남역 근처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게임 회사였어요. 대표를 인터뷰했죠. 신작 개발에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3개월입니다. 미국은 1년 걸립니다. 일본은 2년 걸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밤샘 작업이죠. 한국 개발자들은 잠을 안 자요. 실리콘밸리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 스타트업은 무섭습니다. 3개월이면 미국 회사 1년치 일을 해내거든요. 빨리빨리 문화가 무기가 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속도로 승부합니다. BTS를 아십니까? 2013년 데뷔했어요. 7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미국 팝스타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걸려 유명해져요. 그런데 BTS는 7년이면 됐습니다. 어떻게요?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1년에 앨범 3장 냈습니다. 미국 가수는 1장 내요. 3배 빠른 거죠. 콘서트도 1년에 수십 회 했습니다. SNS도 매일 올렸어요. 빌보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BTS의 속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쉬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 세계 최고로 달립니다. 그런데 놀 때도 세계 3위로 달려요. OECD 여가 생활조사를 받습니다. 한국이 3위였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세계 최고 속도로 일해요.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을 보며 말합니다. 저들은 속도 자체가 무기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모든 걸 빨리 합니다.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죠. 그런데 7번째 이유는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실행하는 나라라는 거죠. 2021년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한테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인 받은 다음 날 설계도가 공개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 만에 설계도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이요? 2011년부터요? 네, 미국 승인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타이밍 맞춰 실행해요. 방산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폴란드에 K 전차를 수출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놀랐습니다.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인도가 가능합니까? 독일 전차는 3년 걸립니다. 미국 전차는 2년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6개월이면 됐습니다. 왜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주문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산합니까? 폴란드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준비성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부족으로 난리였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2주 만에 마스크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2015년 메르스 때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5년 전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미국 CDC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아는 겁니까?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발생 2주 만에 진단키트가 나왔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2주 만에 개발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개발해 놨어요. 사스, 메르스 때 경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만 넣으면 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2주 만에 가능했어요. WHO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완벽합니다.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하더군요.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2019년 수출 규제했죠. 한국 기업들이 당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소재 없이는 못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국산화 성공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실은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걸 알았거든요.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조용히 연구했던 겁니다. 일본이 규제하자 바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도쿄의 경제 전문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10수 앞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준비합니까?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누리호가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에요. 30년 준비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조용히 기술을 축적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됐습니까? NASA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티 안 내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발표하거든요. 이게 바로 7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성을 가진 나라예요. 공식 발표되면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일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실행하죠.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거든요.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걸 발표할지도 몰라요. 베이징의 전략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죠.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도 인정했어요. 한국의 전략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속도와 준비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실행하면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입니까? 강대국들은 한국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한국이 다음에 뭘 내놓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30년입니다. 제가 한국을 취재한 시간이에요. 1995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거리는 복잡했고 건물은 낡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의 모든 걸 봤습니다. IMF 위기도 봤고요. 월드컵 4강 신화도 봤어요. 삼성이 세계 1위 되는 것도 목격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요. 강대국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미국한테도 할 말은 하고 중국한테도 안 굽히죠. 러시아한테 총까지 쐈어요. 그러면서도 약소국에게는 따뜻합니다. 찌아찌아족에게 문자를 줬고요. 아프리카의 농업 기술을 전수했죠. 네팔 지진 때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하버드 교수들도 설명 못했어요. MIT 학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특이합니다. 우리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들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 안 됩니다. 평균 IQ 106.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똑똑하면 적당히 일해요. 효율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똑똑한데 악착같이 일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글도 그렇습니다.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세종대왕이 미래를 내다본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글은 최고의 문자가 됐습니다. 문맹률 98%에서 1% 미만으로. 단 25년 만에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IMF 위기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시계. 평생 간직하던 것들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 울었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데도요. 할머니가 60년 낀 반지를 내놓는 걸 보고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3년 8개월 만에 IMF 차입금 전액 상환. 세계 최단 기록이에요. 다른 나라는 10년, 20년 걸립니다. 한국은 4년도 안 걸렸죠. 빨리빨리 문화도 무기가 됐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모두 속도로 이긴 겁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렸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준비성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실행하죠. 핵잠수함 설계도가 하루 만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10년 준비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가 2주 만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사스, 메르스 때 경험으로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중국도 봤고 러시아도 봤어요. 인도, 브라질, 남아공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특별한 나라는 없었어요. 한국만큼 예측 불가능한 나라도 없었죠. 2019년 워싱턴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찰리, 솔직히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동맹국인데요. 동맹이라서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우리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통제가 안 돼요. 다음에 뭘 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전략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치고 나와요.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이런 민족은 세계에 없습니다. 도쿄의 일본 경제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30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30년 만에 우리를 추월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요. 위기가 와도 끝까지 싸우죠. 그리고 결국 이겨냅니다. 항상요. 저는 30년 동안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이 쓰러지는 걸 본 적 없어요. 항상 일어섰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세계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그런데 4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힘들 거다. 1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때는 어땠습니까? 한국도 무너질 것이다.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1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죠. 이게 한국입니다. 위기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예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냈어요. 조선 1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K-팝 세계 재패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BTS가 증명했어요. 우주 개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계속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저는 처음엔 한국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어요. 30년 동안 연구했죠. 수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스터리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측 불가능함을 즐기게 됐습니다. 한국은 항상 기대를 뒤엎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을 해내요.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벽을 뚫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나라예요. 30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한국이 반도체 세계 1위가 될 거라고요. K-팝이 빌보드 1위 할 거라고요. 영화가 아카데미상 받을 거라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가 또다시 뒤집힐 거예요.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걸 내놓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후 세계는 또 놀랄 겁니다.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겁니까? 그때 저는 웃으며 말할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말했잖습니까?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주목해 주세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뭔가 내놓을 겁니다. 우주 개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일 거예요. 바이오 기술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낼 거죠. 어떻게 아냐고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한국이라면 분명히 뭔가 해낼 겁니다. 지난 30년이 그랬으니까요. 강대국들은 계속 한국을 경계할 겁니다.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나라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로서 마지막 몇 년이에요. 그런데 한국 취재는 계속할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모험이에요. 30년 전 젊은 기자였던 저는 한국을 이해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늙은 특파원이 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는 걸요. 논리로 설명할 순 없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열정, 한국의 끈기, 한국의 단결력. 그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데 동시에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강대국 앞에서 당당하지만 약소국에게는 따뜻한 나라. 위기에서 가장 빛나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 찰리 로버트는 30년 동안 한국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장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세계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목하십시오. 다음 10년 세계가 또다시 뒤집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